그러니까 우리가 철학을 하는 이유는 철학을 하면서 그 텍스트에 대한 이해력, 사고력, 판단력, 그리고 실천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철학이라는 거는 사고에 제한을 두지 않는, 그래서 끝까지 던지는 질문이죠. 그래서 질문이 꼬리를 물고 되는 것이고, 또 철학은 그 문명과 함께 시작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기에는 그리스 철학도 배우지만 실제로는 인도나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중국의 황해, 그래서 문명이 있는 곳에 철학이 있었다는 거고, 철학이 공부하는 대상은 이제 만물의 근원, 만물의 구성, 그리고 만물의 운동 방식을 분석해서 살아가는 데 지혜를 얻기 위한 거고, 어떤 철학자의 주장을 이해하려면 그 시대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를 발명했다면 자동차를 발명한 그 시대로 돌아가야지, 지금 관점에서 비행기보다 더 느린 거를 발명했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 당시로 돌아가서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서양 철학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서유럽이 산업혁명 이후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양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철학도 서양 철학을 공부하고 있다. 그래서 막스가 말했죠.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는 그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배적인 사상은 자본주의 사상이죠. 왜? 지배계급이 자기 사상을 피지배계급에게 강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문명이 처음 시작된 메소포타미아, 이집트에서 보게 되면은 종교, 철학, 과학이 서로 뭉쳐 있었죠. 더 엄격히 말하면은 철학이나 과학이 이 종교에 종속당하고 있다. 왜? 이 종교가 지배계급의 종교죠. 왕은 신과 유사하다. 신과 같은 존재죠. 왕은 신과 소통하고 있고, 신과 백성의 가운데 소통하고 있는 거의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왕의 권력과 종교가 결합됐죠. 그래서 이 종교에는 왕권이 결합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종교 속에 철학과 과학이 종속되어 있었습니다. 점차 이제 철학과 과학이 종교로부터 독립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날 과학자들, 그죠? 생물학자라든지 물리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종교 가가지고 하나님이 있다고 가가지고 일요일마다 가서 예배를 드리지만 실제로는 자기들이 이제 유물론적인 그런 지식 체계를 가지고 있죠. 종교와 과학이 분리되는 게 오늘날인데, 과거에는 종교의 과학과 철학이 종속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철학의 근본 문제라는 거는 세계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나? 세계는 물질과 정신 두 개로 구성되어 있냐, 아니면 물질로만 구성되어 있냐, 그죠? 그래서 영혼이 육체 이외에 별도로 존재한다 그러면 이원론이죠. 근데 우리는 세계는 물질로 구성되어 있고 영혼, 의식은 물질의 기능이라는 이론론을 가지고 있어요. 즉 세계는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세계의 본질은 물질이다. 그렇다면 이제 세계가 뭘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러면 세계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마르크스가 포에바의 태제에서 말했다 그랬죠. 철학자들은 세계를 단지 여러 가지로 해석해 왔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변형시킨 거다. 이제 주체 철학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철학의 제일 근본 문제, 세계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나? 즉 세계는 정신과 물질이 아니라 오로지 물질로만 구성되어 있고 정신은 물질의 기능이라고 해서 세계가 무엇으로 구성됐는지 그것이 규명된 조건 하에서 세계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가 철학의 새로운 근본 문제다. 그래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건 인간이니까
인간이 어떻게 세계를 변화시킬지, 인간과 세계의 관계를 철학의 근본 문제로 규명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도 이제 해석 문제는 끝났으니까 실천 문제가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주체 철학에서는 이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문제, 즉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냐의 문제를 막스가 말한 것보다는 좀 더 체계적으로 또 철학의 근본 문제를 명시적으로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자, 유물론, 물질, 우주죠. 우주는 나로부터 확장되는 무한대의 우주와 나로부터 계속 쪼개지죠. 분자, 원자, 미립자 이런 소우주로 계속 쪼개질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물질과 의식의 관계에서 의식은 물질의 기능이죠. 물질의 속성, 성질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의식은 고등생명체인 두뇌의 기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두뇌가 먼저 생겨났고 의식이 나중에 생겨났다. 이걸 이제 선차적이라는 거죠. 물질이 먼저 생겼고 거기에 따라서 의식과 정신이 생겼다. 즉 물질이 1차적, 선차적이고 의식과 정신은 2차적, 후차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물질이 의식을 규정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질의 운동성을 보게 되면 물질은 이제 시간과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않든 인식하지 하든 간에 물질은 우리 인식 바깥에서 존재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는 물질은 존재하는 것이고, 모든 물질은 이제 공간은 3차원이고 시간은 일직선이죠. 과거, 현재, 미래로 가는 일직선. 그래서 공간의 3차원과 시간의 1차원에서 4차원을 가지고 있는 게 물질이랍니다. 그래서 이 물질은 대외적으로 자신의 공간적 위치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물질이 이제 그 내부에서 항상 움직이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기체 같은 경우에는 그 분자와 분자 사이가 멀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고체 같은 경우는 이제 분자와 분자 사이가 가깝고 천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물질이 고체라 하더라도 붕괴하고 있죠. 바위도 조금씩 풍화작용에 의해서 되고 있는 거고, 이 순간에 우리의 몸의 세포도 끊임없이 이 새로운 세포가 생겨났다가 사라졌다가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운동은 영원하다는 거죠. 물질의 운동은 시작 끝이 없다. 이게 영원한 진리. 어떤 사람이 그러죠. 세상에는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인데, 물질은 영원히 운동한다. 이게 절대적인 진리라는 거죠. 이거를 물질이 영원히 운동한다는 거를 부정하는 것, 거짓이라는 걸 증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그 사람은 노벨상을 타고도 났겠죠. 그렇지만 물질이 영원히 운동한다는 거는, 이거는 절대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절대적 진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주관은 이제 지동설, 천동설 이거는 그냥 보면 된 거고요. 우리가 어떤 법칙이 뉴턴의 세계와 아인슈타인의 세계죠. 이런 것처럼 과학이 발전하지 못했을 때는 질량 보존의 법칙만 맞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그죠? 핵 반응이죠. 우라늄이 질량이 붕괴되고 있어요. 질량이 사라지고 있어요. 사라지고 되면서 에너지가 생긴다. 그래서 질량 보존의 법칙으로 규명되지 않는 거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으로 규명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을 같이 보면은 이제 우리가 제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면은 에너지를 물질이라고 보지 않을 때 질량 보존의 법칙은 성립하지 않죠. 왜냐하면 질량이 붕괴되면서 사라지면서 에너지가 발생하니까. 그래서 질량과 에너지를 같이 통일적으로 봐야지만 우리가 제대로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모든 질량은 그에 상당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또한 모든 에너지는 그에 상당하는 질량을 가진다에는
질량 에너지의 등가 법칙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질량 보존의 법칙이 틀린 게 아니라 어떠한 조건에서 이게 성립하는 건데 그 조건이 무너지면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고 에너지 보존의 법칙으로 나아갑니다. 상호 보완 관계지 질량 보존의 법칙이 틀렸다는 게 아니죠. 지난번에 유물론의 종류를 했는데 첫 번째 기계적인 유물론은 그죠? 사람의 감정까지도 기계적으로 해석한다는 거죠. 사랑에 빠지는 거는 어떤 호르몬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이런 거. 그 다음에 계산주의는 사람의 두뇌를 인공지능으로 할 수 있어. 이렇게. 심지어 사람의 모든 과정을 신경까지도 다 하면은 인조인간도 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인조인간이 감정까지 가게 되는 바이오맨인가? 그 유명한 영화가 있어요. 인조인간을 만들었어요. 이런 과학으로. 그래서 인간의 기능을 기계론적으로 다 분석하면 기계인간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일종의 계산적 과정이죠. 인조 기능을 컴퓨터처럼 만들 수 있다. 이게 이제 기계적 유물론. 인간적 유물론은 포이에르 말은 좀 어려웠죠. 인간적 유물론은 그냥 쉽게 말하면 개인적 유물론이라고 보면 돼요.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걸 보는 게 아니라 인간 개개인을 보는 거죠. 그런 유물론이요. 그래서 인간은 자연의 일부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현실적, 구체적, 감각적 존재고, 그죠? 그래서 인간은 홍길동은 개별적인 인간이죠. 근데 홍길동하고 임꺽정을 포함한 모든 인간이라는 유적 존재죠. 그래서 개별은 생로병사를 하지만 유적 존재 종은 항상 진화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홍길동, 임꺽정은 죽지만 우리 인간이라는 우리 유적 존재는 영원히 계속 진화하고 있죠. 물론 멸망할 수도 있겠지만 계속 진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홍길동이라는 건 홍길동의 특수성, 개별성을 갖고 있지만 인류가 가진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요. 홍길동과 임꺽정은 서로의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인류라는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인류의 공통성이라는 건 뭐예요? 신체적 공통성, 그리고 언어적 공통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개별이면서도 보편을 있기 때문에 너와 나의 공통점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너와 나가 하나의 인류라는 것, 이러한 공동체를 형성해야 된다는 거고, 신과 같은 무한자, 죽지 않는 존재라는 거는 홍길동, 임꺽정은 죽지만 인류는 계속 살고 있습니다. 나는 죽지만 내 자식이나 손주 계속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영혼이라는 것, 신이라는 것, 죽지 않는 것이라는 것은 이 개인이 아니라 유적 존재, 인류, 호모사피엔스는 죽지 않다. 그래서 바로 이 신이라는 것은 개별적 인간을 극복한 유적 존재로 죽지 않는 인간이죠. 완전한 인간, 추상적 인간을 신으로 비유했다. 그래서 인간이 신을 만들었지 신이 인간을 만든 게 아니다. 인간이 신이라는 것을 상상을 자기를 몽사시킨 거죠. 자기와 비슷한. 아마 돼지가 신을 만들었으면 신의 모습을 그리라면 돼지로 그렸을 거라는 거죠. 인간은 신의 모습을 자신으로 그렸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공통성은 신체적인 유사성이죠. 호모사피엔스. 그리고 언어를 다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감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공동체, 인간과 인간과의 공동체에서는 정신적 결합과 함께 육체적 결합, 사랑이라 사랑. 그래서 이러한 모든 사랑으로 대립을 해소한다. 막스는 이제 뭐 혁명, 사회적 혁명 이런 걸 하는데 이 사람은 개인과 개인의 사랑으로 인간이 해방될 수 있다. 그래서 인간적 유물론이라는 겁니다. 사회적인 게 아니라 이렇게 했다. 간념론 유일신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철학적으로는 신은 모든 것을 창조한 사람이기 때문에 도시마다 신이 있을 수가 없죠. 신은 하나밖에 없어. 모든 것을 창조한 사람. 이게 철학적인 거고, 권력으로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죠.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니까 로마가 믿는 신이 하나 유일하고 나머지 신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인정할 수 없다. 즉 제국에는
황제가 한 명이 있는 거고, 황제가 믿는 신이 유일한 신이고, 나머지 부족이라든가 식민지의 신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다. 이게 유일신. 권력과 철학적 관점에서 나온다는 거죠. 객관적 관념론은 관념, 의식이 물질처럼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신이 교회 가면 그렸죠. 하나님을 그려놨어. 아담과 이브를 창조한 하나님이 보니까 백인으로 그러는데 백인. 금발머리에 눈동자 하나는 뭐예요? 푸른 눈에. 그래서 하나님, 귀신이죠. 영혼이죠. 의식인데 그 의식이 인간처럼 물질적 존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 이념이 물질처럼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보는 게 이러한 객관적 관념론. 그래서 그런 객관적 관념론은 대표적인 게 신이죠. 신이 인간처럼 존재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프랑스 대혁명에서는 이성의 여신, 이성이라는 게 인간처럼 물질적인 인격화로 존재한다는 이런 것들이. 주관적 관념론은 오로지 자기가 감각적으로 경험한 것만 믿는 거죠. 감각적으로 경험한 것. 경험을 우선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물질은 뭐냐면 인간이 감각적으로 경험한 총합이 물질이라는 거. 근데 우리의 감각은 한계가 있죠. 들을 수 없는, 그죠? 들을 수 없는 고주파, 그 다음에 볼 수 없는, 강선이 있죠. 볼 수 없는,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서 우리의 감각이 완전하지가 못하는데, 이러한 불완전한 감각으로 인해서 물질 자체를 다 인식할 수가 없죠. 그래서 경험주의자들은 처음에는 내 경험으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파우스트처럼 공부를 많이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나의 감각적 경험이 한계가 있구나. 불가지론에 빠진다는 거죠. 불가지론. 그래서 어떤 진리를 접근하는 데는 항상 감각으로만 하는 건 추론. 고도의 철학자들은 원자라는 개념을 생각하는데, 이거는 현미경을 통해서 그런 게 아니라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반드시 경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경험이 아닌 추론, 논리적 추론, 그리고 경험도 간접 경험이 있을 수가 있겠죠. 선배들의 그 역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간접 경험을 할 수가 있고, 이 경험주의자들이 이제 이 주관적 관념론의 대표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감각과 경험을 절대시하고, 경험이 한계가 명백하니까 회의주의로 그런다 그랬죠. 어설픈 경험주의자들은 자기가 경험한 게 최고인 줄 알고, 신중한 공부를 많이 한 경험주의자들은 결국 회의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 하고 한 게 지난번에 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까지 한 거에서 제가 다 열어놓을 테니까 혹시 1분 이내로 하실 말 있으시면 하시면 돼요. 지난번에 한 것 중에서. 뭐 궁금하거나 의견이나 이런 것도 발언할 수 있게끔 다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색칠을 해놨어요. 중요한 부분은 너무 집중해서 볼 수 있게끔. 자, 의견 혹시 있으세요? 의견, 질문이나 의견. 우리 그랬지. 이경수 아니구나. 손든 게 아니구나. 그러면은 없는 걸로 보고요. 오늘 할 거를 보겠어요. 오늘 할 거는 이제 처음부터 하는 건데 좀 어려운 건데요. 해석과 실천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첫 번째는 해석의 대상으로서 형이상학과 형이하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형이라는 거는 물체라고 보면 돼요. 첫 번째 양자의 개념. 요거 우리 지금 연구소에 우리 함계남 동지가 있으니까 요거
요거를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형이학은 시간과 공간 내에서 구체적인 형체를 갖추고 있어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에 관한 학문이다. 피직스. 네, 피직스와 같은 의미이며 물리학과 같은 자연 과학이 대표적이다. 사회와 국가를 실제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면 형이학에 포함된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감각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학문이에요. 대표적인 게 자연과학이죠.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사회와 국가도 실제 사회적으로 존재한다고 봐야 되겠죠. 형이학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형이상학은, 형이학은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거 하는 것이고, 반대로 형이상학은 감각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진리, 도덕, 신과 같이 형체를 갖지 않는 추상적인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영어로 치면은 메타피직스인데, 메타피직스, 이 메타라는 뜻은 초월한다는 뜻이에요. 피직스는 이제 형태 이른다면 형태를 초월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경험의 세계를 초월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 그랬냐면 딱 봐도 어때요? 형이학이 더 쉬워 보이죠. 물리학, 자연과학이 더 쉬워 보이죠. 이 도덕, 진리, 신 이런 거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과학, 즉 형이학을 먼저 공부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근본 원리, 형이상학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러한 진리, 도덕, 신과 같은 추상적인 걸 하려면 이런 구체적인 학문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이 상학을 경험에 근거하지 않고 경험을 경시하면은 경험과 연결시키지 않으면 관념론이 된다는 이 말이 되게 중요한데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 소크라테스 이전에 자연 철학이 있었죠. 원자론자들. 그죠? 자연 철학. 원자론, 형이하학이죠. 자연 철학. 물질에 대해서 했어요. 그런데 소크라테스에 와서 사회 윤리를 내려서 소크라테스가 최초의 형이상학 사회 철학을 제기한 거예요. 그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플라톤이고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인데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이런 자연과학을 경시를 했어요. 자연과학을 경시해서 형이상학만 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백과사전적으로 해서 자연과학에 관해서 연구와 저서를 많이 남겼어요. 그리고 도덕이나 윤리나 신과 같은 것도 했어요. 즉 형이학과 형이상학 모두를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다는데 중요한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에 와서 비로소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경시했던 자연철학, 자연철학과 사회철학의 결합을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양자의 관계, 형이상학과 형이학의 관계, 이것도 다시 우리 여기까지 한계남 동지가 읽어보겠어요. 관념론자들은 형이학을 형이상학에 종속시키고 있다. 또한 형이학이 형이상학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이학에 대한 이해를 통해 형이상학을 이해할 수 없다고 본다. 자, 이렇게 하면 돼. 형이학, 그냥 우리 쉽게 보면은 자연과학이라고 합시다. 자연과학 물질이라고 봅시다. 자연과학 물질이 관념, 형이상학, 도덕 이런 거죠. 거기에 종속된다는 거죠. 그죠? 물질이 의식에 종속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쉽을 것 같아요. 관념론자 그렇게 생각하죠. 관념론자들은 의식을 더 중시하죠. 물질이 의식에 종속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관념론자들은 어때요? 영혼과 물질 중에 관념론자들은 영혼, 의식을 더 중요시하죠. 바로 소크라테스가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소크라테스는 인간은 영혼이 있는데 육신은 죽지만 영혼은 안 죽어서 윤회를 한다고 그래요. 불교의 윤회를 소크라테스가 말했어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첫째, 육신과 영혼은 따로 있다. 육신은 죽지만 영혼은 죽지 않는다. 근데
육신은 영혼의 껍데기에 불과해요. 껍데기에 불과해요. 영혼은 훨씬 더 위에 있어요. 그래서 육신, 즉 자연과학, 물질만 가지고는 그 의식, 영혼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자연과학에 대한 이해, 물질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의식이나 영혼에 대한 이해를 이해할 수, 관념론자죠. 소크라테스 대표적인 관념론자들. 이러한 관념론자들, 즉 관념을 중요시하고 추상을 중요시한 사람들, 플라톤의 이데아. 이데아는 본질이라는 뜻인데요. 본질. 그래서 우리가 감각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보다도 그 감각 너머에 그거의 본질이 중요하다. 데카르트는 존재하는 모든 물질과 현상에 대해서 의심을 해요. 회의한다는 거죠. 칸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 그건 하나의 현상에 불과하고 그 현상 너머로 물 자체, 본질이 있는데 그거 본질은 쉽게 파악이 어렵다는 거. 쇼펜하우어와 니체는 어떤 물질이나 이런 것보다도 의지, 인간의 의지, 특히 강자의 의지를 중요시한 거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관념론자, 형이상학의 대표자예요. 조금씩 어려워지는데 한번 이거 읽어봅시다. 우리 한계남 동지가. 플라톤에 따르면 우리가 감각하는 것들은 흔들리는 횃불에 비친 그림자와 같이 그 실체를 제대로 모사하고 있지 않다. 오로지 뛰어난 철학자만 그 실체를 추론할 수 있으나 대부분은 무지몽매하여 철학자의 주장을 이해하지 못한다. 나중에 이제 이데아라고 그래가지고 동굴의 비유를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할 건데요. 플라톤에 말하면은, 우리 일반 사람들이 바라보는 거는 뭔지 모르지만 자기 머리 뒤에 있어요. 본질은 자기 머리 뒤에 있고 사람들은 뒤를 쳐다볼 수가 없어. 앞에만 봐. 근데 본질은 뒤에 있고 사람들이 보는 거는 그림자인데 흔들리는 햇빛에 비친 그림자야. 여러분 촛불이나 이런 거 봤을 때 흔들리는 불빛의 그림자는 어때요? 막 흔들리면 뭔지 알 수가 없죠. 이렇다는 거.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이렇게 흔들리는 햇불에 비친 그림자와 같이 뭔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 상태, 그래서 일반인들은 그걸 알 수가 없어. 오로지 뛰어난 철학자만이, 그 흔들리는 그림자 뒤에 본질이 뭔지 얘기하는데, 일반 사람들은 그거를 받아들이질 않아요. 철학자는 되게 외롭죠. 무지몽매, 철학자가 바보 취급을 당해요, 오히려. 그래서 이건 바로 이제 플라톤이 바로 대중을 무시하는 귀족, 엘리트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조금씩 생각들이 발전해가고 있는 거. 어떻게 발전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 다음 칸트. 칸트에 따르면 현상은 물 자체를 감각적으로 모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경험과학이 아닌 선험적인 법칙으로서 물 자체를 추론해야 한다. 뛰어난 철학자가 아니라도 노력에 의해 물 자체에 대한 인식 가능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100% 인식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물 자체 이데아가 다 본질이라고 생각합시다. 본질. 그러니까 우리 눈에 바라보는 거는 이 물 자체를 감각적으로, 즉 현상적으로 비슷하게 그려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애한테 말을 그리라고 한다면 물론 뛰어난 미술 능력인 애들은 말을 똑같이 그리겠지만 대충 그리면 말인지 개인지 이상하게 그리겠죠. 그렇게 그릴 거라.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거는 그 어린애가 말을 보고 그린 거기 때문에 그게 말인지 개인지 늑대인지 알 수 없는 이런 형태라는 거예요. 이런 형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본질이 말이라는 거를 알려면은 단순히 우리의 감각, 시각, 청각 이것만 경험과학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고 어떤 선언적인 추론, 그죠? 선언적인 법칙, 추론. 여기 선언법칙이면 절대법칙 이런 건데 또 하나 많이 사용되는 게 수학이에요. 수학이 그 경험에 의한 게 아니죠. 되게 논리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수학. 그래서 이런 칸트 이런 사람들이 수학 이런 것도 많이 했는데 그런 선언적인 법칙으로서 물 자체를 추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플라톤의 경우는 아주 뛰어난 철학자만 그런데 뛰어난 철학자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선언적 법칙, 절대적인 어떤 법칙을 노력을 통해서 물 자체에 대해
인식 가능성을 인정해요. 저는 100% 인식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인식의 가능성을 넓혀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칸트가 한 신에 대한 입장을 보게 되면 이걸 재밌는데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신과 같은 형이상학은 논리적 이성에 근거하지 않으므로 윤리적 도덕적 영역이다. 칸트는 신을 형이상학의 범주로 이해하기 때문에 신을 감각적 존재, 즉 물질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칸트는 신을 자연계로 보지 않는 점에서 만물을 창조한 신이라는 자연적 존재를 부정함으로 무신론자이다. 아까 우리가 형이상이라는 건 형이 없다는 거잖아요. 물질의 세계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감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물질의 세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칸트는 신은 우리가 감각으로 경험하는 물질의 세계가 아니라는 거야. 근데 기독교 보면은 하나님을 그려놨잖아요. 그죠? 금발에 잘생기고 수염도 나고 파란 눈에 하나님 인간처럼 그려놨죠. 그 인간이잖아요. 그건 감각적으로 경험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칸트는 신은 형이상하게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감으로 감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즉 신은 물질적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은 물질로서 존재하지 않아. 어떤 물질을 창조한 인격적 신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주 무신론자인데 멋있게 아주 멋있게 무신론자가 된 거죠. 적나라한 무신론자가 아니에요. 해결도 마찬가지인데 해결도 신을 절대정신, 절대 이성으로 보게 되는데 실제로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그렇게 말을 못하고 이 기독교 눈치를 보냐고 말을 멋있게 말하는 거죠. 신은 형이상학의 세계다. 그리고 신이라는 거는 절대 이성과 같은 거다. 이렇게 내용적으로는 종교에서 말하는 부처님 어떻게 생겼어요? 사람처럼 그려놨잖아요.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이런 철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자, 그 다음에 해겔도 형이학의 형이상학에 대한 종속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현상은 본질의 반영이기 때문에 현상을 통해 본질을 인식하고 나아가 추론할 수 있다고 본 점이 과거의 불가지론, 회의론을 극복했다. 네, 어떻게 우리 철학자들이 현상과 본질에 대해서 발전된 생각을 가지고 더 대중적인 생각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해겔도 관념론자죠? 그냥 관념론사니까 물질, 형이학, 물질은 형이상학, 관념에 종속되어 있다. 거기까지 인정했어요. 그 현상은 본질의 반영이에요. 유사성이 있다는 겁니다. 유사성. 아까 보세요. 플라톤은 흔들리는 햇불에 비친 그림자니까 설사 그 뒤에 우리가 보지 못한 머리 뒤에 있는 게 말이라 하더라도 햇불이 흔들림에 따라 그림자는 말처럼 어느 순간에 말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뭐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죠. 이 플라톤에 따르면 종잡을 수 없어요. 칸트도 마찬가지야. 오감을 통해서 현상을 통해서 본질로 갈 수가 없다고 한 거예요. 근데 해겔에 와서는 현상과 본질의 유사성, 발현이라고 그래요. 발현. 현상은 본질의 성격을 발현한 거예요. 현상과 본질의 유사성이 있어. 그래서 현상을 잘 분석하면 본질을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똑똑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사람이라도 학문을 통해서 이 점은 뭐냐면은 과거의 불가지론과 회의론을 극복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해겔에서 마르크스 넘어가는데 마르크스로 넘어가는 게 발전인데 그 중간에 삐딱하게 한 사람들이 좀 몇 명 있어요. 쇼펜하우어하고 니체인데 데카르트 이런 사람들인데 이것도 한번 중요하지 않아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보세요.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포상은 본질적 세계인 의지의 가시적 현상이다. 포상은 감각의 대상인 물질, 감각할 수 없는 추상, 순수 직관이다. 자아는 의욕하는 주관이자 인식되는 객관이다. 이 세계는 나의 의지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쇼펜하우어를 간단히 말하면 본질은 가장 중요한 건 의지라는 거예요. 의지, 나의 의지. 의지가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살려는 의지죠? 살려는 의지. 이런 의지, 그 의지. 의지는 누가 있어요? 나죠, 나. 자아.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성욕과 뭐 식욕과 이런 걸 다 느끼고 있죠. 주관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있죠. 그러면서도 거울을 보면은 자기 자신을 쳐다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자아는 주관이자 객관이라는 거고 이 세계는 나의 의지의 표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인생을 되게 근데 해방시키는 거는 자기 의지를 끊는 거야. 자기 의지를 끊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뭐예요? 죽는 거? 자살. 그 쇼펜하우어가 자살을 많이 주장을 했어요. 자기 의지를 모든 고통의 원인은 의지가 너무 강해가지고 죽음의 의지가 없겠죠. 니체도 이제 의지인데 니체는 힘에 대한 의지. 그죠? 힘. 그 다음에 초인 이런 게 니체 이런 의지인 거고서 쇼펜하우어 니체는 잘 몰라도 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플라톤, 칸트, 헤겔까지 넘어가는 거. 이게 막스로 이거는 좀 알아야 되겠다. 데카르트는 의심이죠, 의심. 데카르트에 따르면 모든 존재하는 물질에 대해서 다 의심해야 돼. 알 수가 없어, 좀. 그런데 확실한 건 뭐냐면, 의심하고 있는 내가 존재한다는 것만 확실하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죽어있는 건지 살아있는 건지도 좀 알 수가 없는데, 내가 살아있다는 걸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의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렇게 말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이라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비판하고 의심한다는 거예요.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끊임없이 의심하고 비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심하고 비판하는 거를 하고 있는 그거는 알고 있다. 소크라테스죠? 소크라테스가 뭐라 해요? 소크라테스가 뭐라냐면 나는 아테네 신에게 물어보니까 아테네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소크라테스라고 했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그러지. 지나가는 아테네 시민을 붙잡고 너 똑똑해? 너 IQ 200이야? 그럼 200이라면 야 내가 아테네 신이 내가 제일 똑똑하다는데 나는 이 세상에 모르는 게 너무 많어. 내가 알고 있는 거 확실한 거는 내가 이 세상에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즉 내가 무식하다는 것만 확실하게 알고 있어. 나도 내가 무식하다는 거 알고 있는데 너는 그렇게 잘난 척하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테네 사람들을 괴롭혔답니다. 그러니까 아테네 사람들이 소크라테스만 지나가면 다 피해 다녔대요. 어쨌든 그래서 의심하고 있는 거, 자기가 사유하고 있는 거 이것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지 여러분이 현재 살아가고 있는 건지 죽어가고 있는지 그런 의심. 내가 그러니까 사는 거야, 죽는 거야 있죠. 그때 꼬집어 보세요. 꼬집어 보면 아프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아픔을 느끼는 건 내가 살고 있다는 거 확실하구나. 내가 살아있다는 확실한 증거다. 꼬집어서 안 아프면 여러분이 죽은 거야.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양자의 관계죠. 다시 말해서 형이상학과 형이학의 관계인데 물질과 의식의 관계라고 쉽게 이해를 해도 되겠어요. 그래서 양자의 관계에서 보면은 먼저 물질 경험이 우위라는 관점이 있죠. 베이컨의 경험이 우위죠. 모든 것 다 경험해야 돼요. 그 다음에 콩트 실증주의 모든 거는 다 증명해야 돼. 근데 어때요? 감각과 경험이 우리가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경험주의자들은 경험을 뛰어넘는 절대적인 것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회의주의니까 경험에 몰입되면 경험할 수 없는 무엇인가도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할 수가 없죠. 조그만 대한민국에 명승고족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모든 명승고족을 다 돌아다닐 수는 없죠. 사진첩으로는 볼 수 있겠지만 그래서 모든 걸 다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회의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러한 경험주의나 실증주의도 절대적인 것을 추구하는 형이상학을 시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러한 회의주의자들, 경험주의자들은 뭔가 절대적인 게 필요해. 여러분 괴테의 파우스트라는 걸 봤겠죠. 그 파우스트는 바로 이런 경험주의와 회의주의예요. 파우스트 박사예요. 무지무지하게 너무 많은 걸 배웠어. 근데 소크라테스나 데카르트와 똑같은 결론에 도달한 거야.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생명이 어떻게 탄생되는지, 우주가 어떻게 태어나는지 그러한 진리를 다 알고 싶어. 모든 진리를 다 알고 싶어. 그래서 그 진리를 알고 싶어서 어떻게 했어요? 메피스토에게 자기 영혼을 팔죠.
그래서 이러한 경험주의자들은 아까 계속 나오는데 어설픈 경험주의자들은 자기 경험을 통해서 모든 걸 판단하지만 신중한 경험주의자들은 항상 회의주의에 빠져서 절대적인 거를 추구를 하려고 항상 뭔가 결핍하고 있어요. 그래서 파우스트가 자기 영혼을 메피스토 악마한테 판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경험주의는 형이상학, 즉 관념론으로 흐른다는 관념론으로 흐른다. 이제 우리가 하는 마르크스죠. 이건 마르크스 한번 우리 함계남 동지 읽어봅시다. 마르크스는 유물론의 입장에서 형이학, 즉 물질적인 것이 선차적이고 형이상은 그로부터 도출된 것으로 봤다. 진리, 도덕, 종교와 같은 것은 물질적 세계를 토대로 한 상부구조이다. 네. 이제 드디어 헤겔에서 마르크스 넘어왔죠. 헤겔에서 마르크스로 연결해주는 게 누구라 그랬어요? 포이에르바하. 유물론인데 인간적 유물론이죠. 근데 마르크스는 사적 유물론이죠. 그래서 마르크스에 와서 유물론의 우위가 확립이 되는데 지금 물질적인 것이 우선하죠. 의식은 물질의 기능에 불과한다. 즉 형이상학 영혼이라는 거는 육체, 두뇌의 작용이죠. 이러한 것들로 도출이 되고 그래서 이러한 진리, 도덕, 종교와 같은 것이 물질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물질적 세계를 토대로 한 상부구조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진리가 뭐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진리. 근친상간하지 말라. 여러분 동물도 근친상간 안 합니다. 여기 동물의 세계에도 엄마가 아들이 그 생식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엄마가 아들을 강제로 물어서 쫓아내요. 근친상간 안 해요. 왜냐하면 근친상간하면 열성 유전자가 나와서 그 종이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진리.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 윤리잖아요. 왜 사적 소유죠. 사유재산. 잉여 생산물과 사유재산이 존재함으로써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종교. 단순한 토템이지 않아 오늘날 종교는 뭡니까? 지배 이데올로기하고 결합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그 정신적인 것, 상부 구조는 바로 물질적 세계로부터 나온 것이다. 막스가 이제 이와 같이 형이상학과 형이하학을 같이 통일적으로 보면서 의식, 이데올로기는 물질, 사회를 반영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게 해석의 문제예요. 두 가지 이제 해석의 문제고 이제 해석을 했으니까 세상을 바꿔야 되겠죠. 해석을 해서 세상을 이제 바꿔야 되는데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세상을 바꾼다는 건 세계가 운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석에서 실천에서 변혁으로 가는 거죠. 그 운동이다. 운동을 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주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조건과 주체의 상호작용. 그러면은 상호작용의 법칙이 있죠. 어떤 주체와 인간이 노동을 한다면 어떤 이런 생산 기술이 같은 게 있겠죠. 이런. 그러면은 조건, 주체, 그 다음에 운동 법칙 중 세상을 바꾸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발전의 원동력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죠. 일단은 조건, 물질적 조건, 객관적 조건. 보통 말하는 유물론에서는 이 객관적 조건, 즉 사회적 존재가 사회적 의식을 규정한다 그러죠. 인간은 그 조건에서 자기가 처한 정치, 경제적, 계급적 조건을 극복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통상적인 건 그렇죠. 그런데 주체. 어떤 인간은 부잣집 아들인데 데모를 하죠. 노동자를 위해서. 심지어 공장까지 가. 아니 자기 아버지가 사장님인데 왜 힘들게 공장을 왜 가. 똑같은 자본가의 아들인데 어떤 아들은 공장에 가고 어떤 아들은 아버지처럼 사장이 되려고 그러죠. 인간이 주체가 물질적 조건에 항상 종속당하는 건 아니죠. 그대로 반영한 건 아니죠. 왜? 인간은 고등 생명체이기 때문에 판단을 할 수 있어요. 판단을. 그죠? 자기 계급적 조건과 반대되는 거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무엇이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할 때, 그래서 막스주의에서는 기본적으로 조건, 계급, 경제적 조건이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보죠. 애외적으로 반작용에 의해 가지고 상부구조라든가 의식의 중요성도 인정하지만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정치, 경제적, 물질적 조건이 우선한다고 봅니다. 주체사상에서는 이제 사람이 똑같은 조건이면서도 행동을 달리하는 것은 사람이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똑같은 사장의 아들인데 아들이 사장님이 되는 거는 나는 자본주의가 좋아. 그런 사상이 있기 때문이고 사장님의 아들인데 학생운동하라고 노동운동가 되는 거는 나는 노동자 민중을 위해서 살겠어. 즉 이 주체의 사상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주체 사상에서는 경제적 조건, 계급적 조건도 영향을 미치지만 실제로 어떤 주체가 어떤 행동에 나아가냐는 결국은 사상에 따라서 다르다. 사상 결정론이라고 그러죠. 주체 사상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통상적인 사람은 확률적으로 따지면 자본가의 아들 100명이 있으면 제가 볼 때 99명은 다 자본가가 되지. 누가 학생운동 노동하는 사람은 그 소수가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물질적 객관적 조건의 사람들은 따라요. 근데 그 중에 특별한 사람은 그런 물질적 조건을 극복하죠. 왜? 그 사람은 특별한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상 학습을 중요시 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대부분 뿌띠부르주아적 출신이거나 부르주아적 출신이지만 노동자 민중의 편을 세게 되는 거는 바로 이러한 노동자 민중을 위한 사상을 가졌기 때문에 사상 결정론인 거고. 또 한편으로는 북에서는 물질적 조건이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물질적 조건을 타박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물질적 조건을 극복하려면 사람의 결의 수준을 끊임없이 높은 수준으로 요구하게 되죠. 사상 수준을 되게 높게 치는 거죠. 북의 물질적 조건이 안 좋기 때문에 그거를 조건을 극복하려는 주체의 문제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상 결정론, 그죠? 사람의 사상을 바꾸면 그 사람의 행동이 바꿔진다. 사람이 단순히 경제적, 계급적 조건에 수동적으로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